안녕하세요.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여기 저번 시간에 우리가 했었던 감시, 역감시의 역사 뒤에 학습활동 같이 풀어보도록 합시다. 학습활동 한 장이에요. 그래서 77페이지부터 해가지고 넘어가서 78페이지까지 여기까지 보도록 해요. 자, 그러면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우리가 1번 문제를 보시면은 여기에서 이 글에 제시된 페놉티콘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그래서 페놉티콘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세 가지가 나왔잖아요. 여기 글에서. 그래서 우리가 1번에 1번을 보시면 바로 벤담이 제안한 이제 교도소 형태의 페놉티콘에 관련된 문제고, 바로 2번에서는 이제 푸코가 그 벤담의 페놉티콘을 가지고 와서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을 했잖아요. 그 푸코가 재해석한 페놉티콘의 의미. 그리고 이제 여기 밑에 여기 2번에서는 이제 페놉티콘 중에서도 이제 전자 페놉티콘에 이제 관련된 것을 이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페놉티콘에 대한 개념이 지금 이렇게 변천을 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변화됐죠. 벤담의 페놉티콘에서 쭉 이어서 이제 전자 페놉티콘까지. 자, 그래서 여러분들 페놉티콘의 개념을 잘 정리를 이걸 통해서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볼까요? 자, 이 글에 제시한 페놉티콘에 대해서 정리해보자. 첫 번째는 이제 벤담이 얘기했던 이제 교도소 형태, 이제 페놉티콘에 관련된 내용이죠. 자, 그러면 형태하고 이제 설계 이유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눌렀는데 계속 저거 안 나왔다가 자, 형태를 보시면 형태는 어떤 형태였어요? 가운데가 빈 동심원의 모양이 이루어져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게 벤담이 제안한 페놉티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여기 중간, 지금 중간은 비어 있죠. 중간에는 텅 비어 있다. 여기 중간 여기는 이제 텅 비어 있는 동심원 동그라미의 모양이고요. 특히 이제 바깥쪽에 이렇게 둘러싸고 있는 이 바깥쪽에 둥그런 건물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죄수들이 거기 다 들어있다라고 했었죠. 그리고 중앙에는 누가 있다 그랬어요? 중앙에는 죄수들을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었죠. 자, 포인트가 어떤 거라 그랬어요? 죄수의 방에는 외부로 난 창 외에도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었기 때문에 여기는 항상 밝다. 근데 여기 안에는 여기 중앙의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얘는 여기 감시자는 밖에 있는 죄수를 볼 수 있지만 죄수는 안에서 교도관이 날 감시하고 있는 걸까? 라는 게 안 보인다고요. 왜냐면 여기 어둡기 때문에 알 수가 없다. 일부러 그렇게 설계를 했다고 했죠. 자, 그러니까 이 지금 죄수 입장에서는 어떤 감정이 든다 그랬어요? 얘가 날 보고 있는 건지, 교도관이 날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다. 그러니까 어때? 항상 불안하다고 했죠. 항상 불안하니까 어떻게 돼요? 이 교도소에서 이 교도관이 이 가운데 없더라도 감시를 안 하고 있을 때라도 마치 나를 보고 있는지 안 보고 있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항상 스스로를 감시하게 되더라. 항상 스스로를 24시간 내내 감시하게 되더라 라고 하는 이제 그 원리가 있다. 숨겨져 있다 라고, 이게 바로 이제 교도소, 바로 이제 벤담이 얘기한 페놉티콘의 핵심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거를 잘 정리해 보시면 방금 얘기했던 대로 그렇게 쓰시면 되겠죠. 자, 바깥쪽에 둥그런 건물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간이 있다. 죄수의 방에는 외부로 난 창 외에도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다. 그래서 죄수의 방은 항상 환하다고요. 햇빛이 잘 들어서. 중앙에 감시 공간의 내부는 항상 어둡게 유지하고 있다. 그래서 감시하는 이제 그 감시자, 교도관은 안 보이는 거예요. 어두워가지고. 자, 그럼 그렇게 하면 왜 그렇게 설계를 했을까? 일부러 이제 설계한 이유죠. 이 부분이. 자, 왜 이렇게 설계를 했을까? 자,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교도관의 시선을 의식해서 어떻게 된다는 거야? 나를 보고 있는 건지 안 보고 있는 건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죄수가 24시간 내내 내가 스스로 나를 감시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바로 벤담의 페놉티콘의 특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설계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세요. 감시를 하든지 안 하든지 죄수가 자기가 알아서 자기를 감시하기 때문에 이제 교도소에 좀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벤담이 이런 식으로 제안을 했구나. 이게 바로 이제 벤담의 페놉티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푸코가 말한 페놉티콘의 의미를 써보자. 푸코가 방금 봤던 벤담의 페놉티콘을 자기 나름대로 가지고 와서 재해석을 했었죠. 이제 그 부분이에요. 자,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푸코가 이제 얘기했던 그 핵심은 뭐예요? 일단 이제 벤담이 말했던 그 페놉티콘, 교도소의 원리가 지금 어디에 있다는 거야? 모든 사회에 다 뻗어 있다. 그래서 우리 사회가 그냥 거대한 페놉티콘, 우리 사회가 거대한 교도소다라고 생각했던 게 이제 푸코의 생각이었죠.
그래서 벤담은 이제 어떤 교도소라는 건물 자체로만 페놉티콘을 해석을 했다면, 푸코는 사회 전체가 이제 교도소와 같은 페놉티콘이다라고 이제 자기가 사회를 재해석한 거죠. 교도소로. 이제 그게 바로 이제 푸코의 특징. 푸코가 말한 페놉티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이렇게 이제 교과서에서 이제 그 내용을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한번 정리를 하면서 같이 봅시다. 자, 그래서 푸코가 말한 페놉티콘이라는 것은 결국에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교도소 같은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거대한 페놉티콘이다. 감시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감시하고 있는 교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잖아요. 자, 그럼 볼까요? 자, 푸코가 그러면 페놉티콘을 뭐라고 얘기했냐? 새로운 근대적인 감시의 원리가 체화된 건물이다. 그러니까 근대적 감시 바로 뭐라 그랬어요? 어떤 육체적인 형벌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감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규율하고 옥죄는 그런 감옥의 원리, 그게 바로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우리가 새롭게 이제 벌을 내리는 방식으로서의 감시인 거죠. 그러니까 근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더 이상 이제 육체적으로 형벌을 내리지 않고 이렇게 감시를 통해서 어떤 사람을 규율하고 벌을 준다 이제라고 이제 바뀌었잖아요. 근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그 근대적인 그 원리가 바로 이 벤담이 말한 그 페놉티콘에 들어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걸 그 얘기예요. 그래서 새로운 근대적인 감시, 이게 뭐예요? 바로 근대로 오게 되면서 중세에서 이제 근대로 이제 가게 되면서 어떤다고 그랬어요? 근대로 가게 되면서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육체적으로 뭔가 벌을 내리지 않고 죄를 졌을 때 이렇게 뭔가 가둬놓고 뭔가 감시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벌을 주는 이것이 바로 이제 근대적인 그런 벌이다. 근대적인 감시다. 그리고 이 근대적인 감시의 원리가 잘 체화 들어가 있는 건물이 바로 벤담이 말했던 그 페놉티콘 교도소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푸코가 우리 얘기를 방금 얘기했죠. 중세, 그 전에 이전의 시대 바로 중세 시대예요. 중세 시대는 우리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바로 다수의 그 군중이 있었죠. 다수의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바로 스펙터클의 사회라고 했죠. 야, 우리 권력자 스펙터클인데, 와, 대단한데, 이렇게 바라보는 사회가 바로 우리가 이제 스펙터클의 사회라고 했었죠. 그게 언제예요? 바로 중세 시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세 시대 여러분들 뭐 비디오나 뭐 영화나 뭐 이런 거 많이 보시면 매체를 많이 보시면 알 수가 있지만, 그쪽에서 다 뭐라고 나와 있어요. 보시면 마녀사냥 같은 거 보시면은 다수의 이제 군중이 있고 한 명의 이제 권력자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대로 행동을 하고 있죠. 왜냐면 우리의 권력자는 스펙타클하기 때문에, 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중세의 바로 스펙타클한 사회였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중세 사회에서는 어땠다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방금 마녀 사냥 같은 거 생각을 해보시면, 그 스펙터클의 사회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군중이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기 때문에, 와, 스펙터클하다 하고 우러러보기 때문에요. 바로 권력자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고 아무 생각이 없죠. 군중은 그냥 하라는 대로 따라가는 이제 그런 사회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아까 마녀 사냥 같은 경우에도 저 사람이 마녀다라고 지목하는 순간 이제 끌어가지고 이제 그 사람에게 벌을 내리게 되죠. 근데 벌을 내릴 때 어떻게 합니까? 중세시대 때는 벌을 내릴 때 이제 육체적으로 형벌을 내리게 되죠. 그래서 육체적인 지배를 하는 게 바로 중세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말을 듣지 않았다, 우리하고 이제 어긋났다라고 했을 경우에 저 사람에게 벌을 줘야지라고 한다면 뭐 눈알을 뽑는다든가 다리를 자른다든가 뭐 팔을 뭐 베어버린다든가 뭐 이런 식의 육체적으로 뭔가 벌을 내리는 시대가 바로 이제 중세의 형벌이었다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근대는 바로 이제 민중들이 이제 힘을 가지게 된 이제 그런 사회라고 했었죠. 이제 그렇게 되게 되면서 이제 더 이상 이제 군중의 한 명의 권력자를 우러러보거나 이제 그러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이제 감시를 하긴 해야 되고 벌을 주긴 해야 되고 뭔가 이제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 관리하는 방식이 이제 바뀐 것이죠. 바로 중세 시대에 때는 스펙터클의 사회였고 육체적으로 뭔가 벌을 내리면 그게 통했는데, 이제 근대에는 그게 통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됐다고 했어요? 바로 이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체제로 이제 바뀌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명 권력자가 한 명이고, 아까는 이제 권력자를 우러러보는 거였다면 밑에 있는 다양한 이제 다수를 이 위에 있는 권력자가 이제 감시하는 것으로 뭔가 이 사람들을 이제 관리하는 식으로 바뀐 게 이제 근대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근대의 이런 사회에 아주 적합한 게 바로 이제 푸코가 생각하기에는 벤담이 제시했던 바로 그 페놉티콘의 구조구나. 그리고 내가 잘 찾아보니까 이 페놉티콘의 구조가 바로 교도소에만 있는 게 아니고 전 온 사회가 바로 이 페놉티콘의 구조를 사용하고 있더라. 왜냐?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기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기 때문이지 라고 이제 해석한 게 바로 이제 푸코가 생각한 이제 페놉티콘의 재해석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근대는 볼까요? 이제 근대는 어떤 사회라는 거예요?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이제 감시하는 체제로 이 사람들이 이제 관리가 넘어간 거예요. 중세에서는 막 때리고 누나를 뽑고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다면 여기에서는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는 이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식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체제로 바뀌게 됐죠. 그래서 관리를 하면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다양한 규칙과 규율 등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관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규율 사회로 변하게 된 것이 바로 이제 근대 사회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학교에서 선생님이 앞에 이제 수업에서도 얘기를 했지만은 이제 다양한 규칙들이 있잖아요. 뭘 하지 마세요. 뭘 하세요. 뭐 몇 분에 오세요. 뭐 이런 여러 가지 규칙들이 있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뭐라는 거예요? 다 모두 다 이제 감시하기 위한 하나의 이제 원리로서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사회가 바로 이제 규칙을 가지고 관리하기 때문에 이제 규율 사회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규율 사회, 즉 근대는 이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이제 감시하는 형태로 관리하는 이제 어떤 규칙을 가지고 그 사람들을 관리하는 이제 규율 사회다. 그리고 그런 사회가 되면 될수록 우리가 중세에는 육체적인 것으로 이제 지배를 했다면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는 우리가 방금 뭐라고 했어요? 감시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제 지배하고 관리하는 거였잖아요. 그러다 보니 육체적인 형벌보다는 이제 영혼의 규율, 즉 영혼을 지배한다는 게 정신적인 지배로 이제 바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중세에서는 육체적인 형벌, 육체적인 죄, 육체적인 이제 벌, 뭐 이런 위주였다면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는 이제 어떤 감시, 뭐 어떤 규칙, 뭐 규율 이런 걸 가지고 그 사람을 올가매는 어떻게 되면 이제 정신적인 지배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 이제 이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푸코가 바로 이제 벤담의 페놉티콘이 바로 이제 한 명의 권력자가 다수를 감시하는 규율 사회인 근대, 그리고 바로 그 시대에 걸맞는 정신적 지배를 할 수 있는 영혼의 규율로서 바로 이제 벤담의 페놉티콘을 새롭게 해석을 했다. 이제 건물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것들이 사회에 다 녹아져 있고 우리 사회 전체가 바로 이렇게 감시의 원리가 들어가 있는 거대한 페놉티콘이다라고 이제 해석을 했다라는 것을 잘 기억을 하세요. 그리고 이제 넘어가서 보시면은 이제 푸코가 방금 그렇게 이제 재해석을 했잖아요. 우리 사회 전체가 이제 페놉티콘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게 이제 푸코의 첫 번째 그 영향력이라고 했었죠.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공부했던 것 중에서 이제 근대 규율 권력의 미시 구조를 가장 잘 드러내는 전형적인 사례로 독창적으로 해석했더라. 이제 이게 이제 방금 선생님이 얘기했던 거, 이제 그거 얘기하는 거죠. 이제 근대로 오게 되면서 이제 규칙이나 규율을 가지고 그리고 감시를 통해서 사람을 관리하는데 이제 그거 구조를 바로 이제 벤담의 페놉티콘에서 가지고 우리 사회를 그런 식으로 감시의 사회다. 우리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 이렇게 해석을 한 거. 이제 그게 이제 첫 번째 요거 말하는 거예요. 두 번째 바로 이제 푸코의 영향력이 바로 뭡니까? 바로 이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가 우리가 이제 시대를 살아보니까 우리가 이제 전자 정보 혁명의 시대에 지금 살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이제 통계학이라든가 정보 기술이 발달한 이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시대에 걸맞는 또 전자 감시하고도 흡사하더라라고 하는 생각과 연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 넣어 있죠. 그래서 연결이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러면서 나온 게 뭐였어요? 바로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었죠. 어떤 이제 우리가 이제 정보 기술이 발달하게 되면서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빅데이터들이 이제 다수 우리가 생겨나게 되잖아요. 이제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페놉티콘 역시 감시가 가능한 거. 이제 그것을 우리가 이제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푸코가 얘기를 했던 것 중에 이제 벤담이 말했던 그 페놉티콘을 새롭게 이제 사회에 적용해서 우리 사회 전체가 감옥이다. 우리 사회 전체가 교도소다라고 말했던 거. 그리고 거기에 이어서 우리 사회가 이제 뭐로 변해가고 있어요? 바로 이제 전자사회로 변해가고 있죠. 전자산업사회로 변해가고 있는데 그 사회에 아주 걸맞는 그런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하는 개념과 연결이 되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시면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한 것은 우리가 이제 현대 이제 정보 기술이 발달을 하게 되죠. 여러 가지 그런 정보 기술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뭔가 감시를 당하고 있더라. 그래서 우리의 그 정보가 여러 가지로 다 수집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뭐 어떤 전자 지문이라든가 뭐 얼굴 모양이라든가 뭐 정맥이라든가 뭐 이런 거, GPS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 추적이라든가 뭐 인공위성 이라든가 뭐 CCTV라든가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수집했던 거, 그쵸? 그런 정보를 가지고 뭔가 페놉티콘의 역할을 하는 거. 바로 페놉티콘이 뭐야 그랬어요? 바로 감시를 통한 교도소죠. 그러니까 뭔가 그런 전자적인 나에 대한 그런 정보들이 그런 나의 모든 그런 정보, 나에 대한 컴퓨터로 여러 가지로 정보 기술을 통해서 수집한 나의 그 빅데이터들이 바로 나를 올가매는 바로 이제 감시의 역할을 하는 거. 이제 그것을 바로 이제 전자 페놉티콘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유형에는 당연히 어떤 게 있어요? 바로 뭔가 전자기술, 정보기술, 뭔가 이런 걸 가지고 수집한 정보를 가진 감시, 예를 들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교과서에 나온 게 이거죠. 컴퓨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감시. 그렇지? 컴퓨터 데이터베이스 여러분들이 그 검색을 많이 하게 되면은 그 검색어에 대한 것이 쿠키에 쌓인다고 했죠? 여러분들이 하도 연예인 많이 검색하면 그 특정 연예인에 대한 쿠키가 막 쌓여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 여러분들에 대한 빅데이터가 모집이 되는 거죠. 이 사람은 이 연예인을 좋아하는구나 라고 하는 그 빅데이터가 모집이 되는 거. 그걸 통해서 여러분들을 감시를 한다라는 거. 그리고 역시 폐회로 텔레비전. 이거 뭐라 그랬어요? 이거 이제 풀어서 얘기를 했지만 CCTV죠. CCTV를 가지고 여러분들을 감시하는 거. 그리고 또 전자지문이라든가 뭐 홍채라든가 얼굴 모양이라든가 정맥 등 이런 거는 생체지만 이것을 결국에 뭐로 우리가 연결을 시켜요? 정보기술, 전자 이런 거하고 연결을 시키잖아요. 그 선생님이 얘기했던 것 중에서 그거 이제 뭐라 그랬어요? 돈 인출하는 이제 그 통장을 만들면서 거기에서 이제 정맥을 가지고 나보고 만들으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정맥을 대기만 하면 그 ATM기에서 돈을 이제 뽑을 수가 있어요. 뭐 이런 식으로 나보고 등록을 하래. 자, 그러면 어때? 나의 정맥이라는 그 정보가 바로 거기로 들어가게 된 것이죠. 으아.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얼굴 모양. 여러분들이 뭐 그 아이폰 같은 거 앞에 이제 열 때 어때? 얼굴 딱 대면 딱 열리 얼굴 인식을 통해서 연다든가 홍채 뭐 눈 그 가지고 열린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전자기술과 교합해서 여러분들에 대한 홍채에 대한 정보, 얼굴 모양에 대한 정보, 선생님의 정맥에 대한 정보 이런 생체 정보들이 전부 전자기계를 통해서 수집이 되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이제 감시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야.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선생님에 대한 정맥, 얼굴 모양, 홍채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빅데이터로 수집이 되게 되는 거잖아요. 또 인공위성과 연결된 위치하기 시스템 GPS를 통해서 그 사람을 또 감시를 할 수 있게 되죠. 자, 그리고 휴대전화를 통해서 위치 추적을 통해서 감시를 할 수도 있고 또 기업에서 소비자의 정보를 막 수집을 한다고 했죠. 여러분들 그 뭐 가입할 때 회원 가입 같은 거 할 때 여러분들 정보 수집에 동의하시겠습니까? 이러면서 이제 넘어가는 거야. 이제 그런 정보를 전자 정보 같은 거 정보 기술을 통해서 수집한 정보가 다 기업으로 넘어가게 되면 그 기업은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빅데이터를 가지게 되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을 감시할 수 있게 된다는 거. 이제 그게 이제 바로 전자 페놉티콘의 유형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역시 또 국가기관에 의한 감시 여러분들의 여러분들도 모르겠지만 뭐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여기 다니고 뭐 하면서 여러분들 정보가 다 거기 쌓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전부 이렇게 쌓이게 되면서 또 여러분들 뭐 전자주민카드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또 국가기관이 여러분들에 대한 그런 정보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또 감시를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사설기관이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런 정보 같은 것을 많이 가지게 된다면 역시 여러분들을 역으로 또 감시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예요? 바로 정보 기술을 통해서 얻게 된 그 사람에 대한 빅데이터를 가지고 감시하는 바로 전자 페놉티콘의 예가 되겠죠.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밑에 3번에 볼까요? 자, 다음의 내용을 다루는 필자의 관점이 공정한지 판단해보자. 자, 이거는 이제 비판적 읽기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자, 비판적 읽기. 선생님이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려보라고 했어요. 어떤 증거를 가지고 판단을 내리는 걸 비판적 읽기라고 했나요? 이제 교과서에 나온 거에 따르면 바로 이제 주장과 근거와의 그런 이제 관계. 주장과 근거가 뭐 보편적인 이치나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 어긋나진 않았을까? 주장과 근거가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해서 다뤄졌을까? 하는 걸 따져보는 게 뭐예요? 타당성이었죠. 자, 그리고 관점이 한쪽에 치우친 게 아닌가? 너무 찬성만 말한 거 아니야? 너무 반대만 말한 거 아니야? 이거 뭘 따져보는 거예요? 바로 관점의 공정성. 자, 그리고 자료가 제일 쓰여져 있는 걸까? 자료가 적절한 걸까? 자료가 표현 방법이 적절한 걸까? 뭐 자료가 또 주장이나 내용을 잘 뒷받침하고 있을까? 또 자료가 출처가 분명하고 믿을만한 것일까? 라고 자료의 그것을 잘 따져보는 걸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바로 이제 적절성을 평가해 가면서 읽는다고 했죠. 그리고 또 하나 있었죠. 그리고 필자의 숨겨진 의도나 이제 글 속에 숨겨져 있는 사회문화적 이념을 또 분석해 가면서 읽는 거. 이것도 비판적 읽기라고 했었죠. 자, 그럼 여기에서는 뭘까요? 다음의 내용을 다루는 필자의 관점이 공정한지 판단해 보자 라고 했으니까 필자가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공정할까? 그러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았나 라는 걸 쳐다보는 거니까 바로 이거 뭐 어떤 겁니까? 바로 공정성이라고 하는 증거를 가지고 비판적으로 판단을 내린 것이겠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내용을 한번 봅시다. 맨 첫 번째 이제 현대사회에서 바로 이제 감시하고 역감시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이제 공정성으로 판단을 내려보자라는 거예요.
볼까요? 자, 정보가 규율과 통지에 기재가 되는 현대사의 감시를 설명을 하고 있죠. 이 글에서. 그러니까 이 글에서 감시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어요? 전자 페놉티콘이다. 그것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요. 갑자기 또 학생이 또 질문해가지고 또 답해줬어요. 어쨌든 전자 페놉티콘으로 설명하고 있고 또 공개된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역감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우리가 반대로 이제 감시는 지금 계속 벤다민 페놉티콘 그리고 이제 푸코가 말했던 바로 이제 그 벤다민 페놉티콘을 재해석한 부분 그리고 이제 또 전자 정보를 통해서 얻은 그 빅데이터를 통한 감시인 역시 전자 페놉티콘을 통한 감시에서 감시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또 역감시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있죠. 반대로 역감시를 하기도 하더라. 의회나 언론이 그러하다. 근데 이제 의회 언론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조금 비대해지면서 스스로가 약간 권력을 쥐게 되면서 좀 이 사람들을 반대로 감시를 원래 역감시의 주체였는데 요즘에는 그거보다는 다양한 시민운동을 통해서 역감시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역감시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감시뿐만이 아니라 역감시, 즉 역감시의 기능을 하고 있는 시민운동에 대해서도 적절히 설명을 하고 있죠. 자, 그러니까 현대사회에서 감시하고 역감시를 다루면서 감시도 잘 설명하고 있고 역감시도 잘 설명하고 있죠. 감시가 5호 정도 설명했으면 역감시도 한 5호 정도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어느 쪽에 치우쳐서 설명하고 있지 않죠.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은 공정한 관점이다. 공정성이 있다라고 이제 비판적 읽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밑에 전자 페놉티콘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과연 공정성을 띠고 있는가 라고 이제 본다면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전자 페놉티콘을 설명하고 있는 부분에서는 자,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정보사회에서 긍정적으로 이용되는 측면보다는 지나치게 통제하고 감시의 측면만을 부각하고 있다. 전자 페놉티콘을 통해서 물론 우리가 빅데이터를 가지게 되면 그런 단점도 있겠지. 우리가 그걸 인해서 감시를 당하는 그런 단점도 있겠지. 하지만 단점만 있는 것은 아닌데 단점만 너무 얘기하고 있더라. 자, 그렇다면 어떻게 볼 수 있어요? 그 전자 페놉티콘을 설명하는 부분에서는 좀 공정성이 좀 떨어지는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 비판적 판단을 내릴 수 있다. 너무 부정적 측면 위주로 얘기하고 있더라. 라고 이제 우리가 지적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78페이지 보시면 다음 활동을 통해서 이 글의 내용을 비판적으로 이해해보자. 역시 이거 뭐예요? 자, 어떤 준거인가요? 전자 페놉티콘을 방지하는 방법에 대한 필자의 주장과 근거. 그래서 보고 이제 그 두 개를 판단 내려보는 것이죠. 그러니까 뭘 판단해 보는 거예요? 맞아, 타당성을 판단을 내려보는 것이죠. 자, 그럼 필자의 주장, 근거를 정리를 먼저 해야겠지. 주장은 뭐였어요? 정보의 과다한 수집 자체를 금지해야 된다. 그리고 수집을 또 했더라면 정보 데이터 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좀 다양하고 우리가 더욱더 평등하게 만들어야 된다. 자, 이거 이제 어떤 거에서 나왔었나요? 우리가 이제 전자 페놉티콘의 설명을 하게 되면서 전자 페놉티콘 같은 경우에는 어떤다 그랬어요? 나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이 그쪽에 가고 있어. 그렇지? 하지만 나는 그쪽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죠. 이거 뭐예요? 바로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내가 지금 지배를 당하는 거야. 내가 지금 감시를 당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렇다면 정보가 비대칭적인 거, 대칭적인 건 서로 같은 거예요. 5대5로 같아야 돼. 자, 그런데 어떤다 그랬어? 나는 없는데 자, 나에 대한 정보를 저쪽은 너무 많이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를 감시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 정보가 너무 많이 갔기 때문에 대칭적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했죠. 그러면 이것을 해소해 주면 된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자, 그럼 이 근거가 뭐였어요? 볼까요? 아까 그 근거에서 정보 접근의 비대칭성으로 인해서 통제와 감시가 일어난다라는 거잖아. 그러면 이것을 막기 위해서 바로 이 비대칭적인 것을 우리가 막기 위해서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첫 번째, 정보가 저쪽으로 너무 많이 간 거지. 일단 문제는 자, 그러면 일단 정보를 못 가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정보를 과다한 수집 자체를 모으는 것 자체를 못하게 해야 된다는 거야. 아예 저쪽으로 내 아이에 대한 정보가 아예 못 가게 해야 된다는 거야. 자, 그게 이제 첫 번째 주장이었고, 만약에 정보가 다 가버렸어. 그리고 이미 그걸 막을 수가 없어.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정보가 이미 저쪽으로 많이 흘러갔다면 그럼 그 정보가 나한테도 오픈을 해라 라는 거겠죠. 그러면 수집된 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나도 열 수 있게 오픈되게 이렇게 해준다면 정보가 비대칭적이어서 그쪽이 나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서 나를 지배할 수 있었던 것이 해소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보시면 이 근거하고 주장이 어때요? 잘 연결이 되는 겁니까? 잘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까? 잘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러면 이거 어때요? 주장과 근거 간의 관계가 잘 연결되고 있으면 타당성이 높다라고 이제 판단을 내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볼까요? 보편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추어서 어긋나지 않는다. 그렇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그렇지. 정보가 비대칭적이면 정보 아예 수집 많이 하지 마라.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거지. 그리고 많이 수집되고 막 그랬다고 한다면 그걸 막을 수 없다면 그러면 그 수집된 정보 나에게도 오픈해라.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보편적이고 건전한 상식에 비춰서 생각을 이렇게 해봐도 괜찮은 거야. 그렇죠? 자, 그래서 어긋나지 않을 뿐더러 현재 일어나고 있거나 또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개연성이 있는 것을 토대로 주장을 잘 내리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어떠다고? 바로 타당성이 높다. 이렇게 판단을 내리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인용된 부분을 찾아가지고 인용이 적절한지 판단을 내려보는 거. 자, 인용된 자료가 이제 적절한지 판단을 내려보는 것은 우리가 이제 무슨 증거라고 했어요? 자료가 이제 제일 괜찮냐 이런 걸 판단을 내려보는 것을 이제 적절성을 판단을 내리는 거라고 했었죠. 자, 그럼 이제 두 책을 인용한 부분. 자, 어떤 책이냐? 첫 번째 바로 푸코의 감시와 처벌이라는 책, 그리고 조지 오웰의 1984년이라는 소설책. 자, 이거를 인용했는데 이것을 이 자료를 적절하게 잘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이제 판단을 내려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료가 주장이나 내용을 설명하는데 적절하냐, 또 필자가 전달하는 내용을 효과적으로 잘 뒷받침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살펴보는 것, 자료가 그런 것인지 살펴보는 것을 우리 적절성을 판단 내린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푸코의 감시의 처벌이라는 책에서는 이런 게 나왔다는 거야. 교도소가 공장, 학교, 군대, 막사, 그리고 병원과 비슷하고 이것들이 다시 교도소를 닮았다는 것이 놀라운 사실일까? 라고 하는 푸코의 요 내용을 거기다가 인용을 했는데, 자, 이게 적절할까? 라고 한다면, 자, 이 글에서는 자,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노티콘과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죠. 푸코의 이 말은 뭐예요? 결국에 우리 사회 전체, 공장, 학교, 군대, 병원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어떻다고 교도소지 않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잖아요, 푸코가. 자, 그러면 이 글 전체가 지금 그런 내용을 담고 있죠. 거기다가 이 책을 넣었으니까 더욱더 인용이 적절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가 거대한 페노티콘과 다르지 않다라는 내용을 이 책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이 책에서도 우리가 지금 이 글에서도 전자 페노티콘에 대한 설명을 얘기하려고 하는 부분에서 이 책이 인용되고 있는 것이죠. 전자 페노티콘 뭐라 그랬어요? 바로 전자 기술을, 정보 기술을 통해서 나에 대한 정보를 잔뜩 빅데이터로 수집을 한 것을 가지고 나를 옥죄할 수 있더라, 나를 감시할 수 있게 되더라라고 하는 게 전자 페노티콘이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설명하면서 방금 여기 이 글을 잘 인용된 것이냐, 바로 이제 거기 내용과 바로 모든 사회가 교도소다라고 하는 내용과 적절하게 연결이 되는 것이죠. 모든 사회가 교도소이기 때문에 바로 전자 페노티콘을 통해서 감시가 가능하지. 이렇게 쫙 이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관련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뭐라고 볼 수 있어요? 바로 굉장히 적절성이 높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옆에 또 어떤 소설책 인용이 돼 있었나요? 바로 조지 오웰의 1984년이죠. 여러분들 동물농장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래서 그 책도 두 개 한번 여러분들이 이어서 보시면은 참 세계, 사회 이런 것들을 바라보는 이제 관점이 좀 넓어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1984년 이것도 역시 빅브라더라고 하는 이제 그런 존재가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다라는 내용의 이제 그런 소설책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책에 나와 있는 구절이 이거라는 거야. 잠자고 있건 일하건 또 쉬건 욕실에 있건 침대에 있건 감시를 당한다라는 내용이 들어있고요. 이 내용을 인용을 해왔어요. 자, 어느 부분에다가 인용을 했냐, 바로 이 글에서 이렇게 나왔다는 거야.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정부나 기업의 개인 신상 정보 수집에 사람들이 민감해진 것도 있고, 그리고 그거와 관련 지어가지고 방금 여기 있죠, 이 내용을 인용해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 내용이 뭐예요? 언제 어디서든 감시를 당한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소설 속의 내용이죠. 자, 그거하고 연결 지어가지고 뭐라고 했어? 소설 속에는 빅브라더. 여기서 이제 이렇게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하는 존재가 바로 뭐라고 나오냐면 빅브라더라고 하는 존재로 나오거든요. 바로 이제 그 내용과 연결이 잘 되는 것이죠. 그렇죠? 1970년대 중반 이후에 정부나 기업이 개인 신상을 지나치게 빅데이터로 많이 수집을 해가더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불안해하더라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제 그거하고 연결 지어서 방금 여기 1984년에 요 소설 속에 있었던 빅브라더가 우리를 항상 24시간 내내 감시하고 있더라 하는 내용과 잘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서 요 이미지가 전자 페노티콘과 똑같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라는 내용과 잘 연결이 되고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의 인용이 적절하구나, 이렇게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네요. 자, 5번을 볼까요? 5번을 보시면 이 글에는 통제화되고 있는 사회 현상이 나타나 있다. 자, 이 글에 내재된 사회문화적 이념을 파악해보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그러니까 사회문화적 이념이 어떤 사회문화적 이념이 들어가 있는지를 판단하는 비판적 읽기가 되겠네요. 자, 여기에는 어떤 것이 들어가 있을까요? 이 글에는 감시당하는 사람이 자신에 대한 정보가 언제 어디서 열람될지 모른다는 어떤 불확실성. 저 사람이 나를 지금 나에 대한 정보를 열고 있는 걸까? 나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걸까? 라고 알 수가 없죠. 알 수가 없다는 그 불확실성. 그리고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다.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는데 이 사람은 나에 대한 정보를 어느 정도 가지고 나는 저 사람에 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지 못하고 저 사람은 나에 대한 정보를 다 가지고 있고 이제 이런 비대칭성. 그렇죠? 같지 않은 것이죠. 그런 거. 그리고 또 수집된 정보에 대해서 접근이 제한된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조금 접근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이 있었죠. 권력자일수록 더 많이 접근할 수 있고 이제 그런 내용. 이제 그렇게 되면 권력자가 시민을 더욱더 규율하고 통제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라는 그 생각들이 지금 이 글을 전체를 읽어보시면 이런 생각들이 들어가 있구나 라고 이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죠.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글의 마지막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자, 그런데 정보에 대해서 불확실하게 생각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비대칭성인 거 그렇죠? 너는 알고 있고 너는 많이 알고 있지만 난 너에 대해서 별로 아는 게 없어 라고 하는 비대칭성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이제 권력에 대해서 오히려 시민들이 역감시를 할 수도 있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깔려 있구나라고 파악을 할 수가 있죠.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정보가 불확실하고 비대칭성이기 때문에 내가 관리 감시를 당하는 것이고 반대로 이런 것들이 해소가 된다면 역감시도 가능하다라는 생각이 깔려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이 글을 읽고 이렇게 사회문화적 이념들이 그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판단을 내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그걸 통해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해보자 했으니까 이건 그냥 정리해 보시면 돼요. 자신의 생각은 그냥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구나. 여러분들의 생각은 또 어떤가? 여러분들이 또 적어보시면 되겠죠? 자신의 생각 그냥 추가적으로 봅시다. 자, 이런 이제 생각들이 깔려 있구나라는 것을 알고 이제 그 다음에 나의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자라는 거잖아요. 나의 생각. 자, 보시면 뭐 정보의 수집 과정과 내용이 또 확실하고 정보 공개가 투명하게 이루어진다면 권력과 시민 간의 상호 견제 그리고 감시 이런 역감시가 가능하게 되고 오히려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이다라고 이제 긍정적인 전망을 했네요. 이 사람은 자신이 긍정적으로 이렇게 될 수도 있겠구나. 긍정적으로 오히려 정보가 확실하게 오픈되고 이러면 투명한 사회가 되고 견제가 어느 정도 되고 감시가 되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서로가 서로를 적절히 감시하는 좋은 사회가 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비판적 읽기에 관련된 이제 학습활동 문제 내용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본문 내용을 일단 확실하게 이해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 반복해서 계속 보시고요. 그리고 페놉티콘의 여러 가지 이제 개념이 변한 거 있었잖아요. 벤담의 페놉티콘이라든가 그리고 또 푸코가 가지고 와서 벤담의 페놉티콘을 새롭게 해석했던 거 그리고 그거와 연결해서 전자 페놉티콘이라는 건 또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이제 감시만 그렇게 쭉 있는 게 아니고 반대로 역감시도 가능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개념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다시 한번 보고 듣고 그리고 공부해서 정리를 잘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까지 굉장히 수고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이어서 거기 그 문제풀이 있죠? 문제풀이 같이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합시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